한 번에 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무사 1차 시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총평 말씀드리고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산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요. 2차 노동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1차 경제학 개론에 상당수 출제됐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차피 2차를 공부하려면 1차와 함께 공부해서 봐라, 이런 취지로 출제자가 1차임에도 2차 문제를 낸 듯 싶어요. 자, 어쨌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1번부터 40번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 주어졌고요. 소비자한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해라. 자, 우리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 손실을 물었습니다. 자, 손실 저해작전 2분의 1 단거 2분의 1의 단위당 보조금 2를 곱하고요. 거래량의 변동분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단위당 보조금 2를 곱하고요. 거래량의 변동분만 계산하면 된다. 자, 먼저 최초 거래량 바로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200 빼기 P는 P 빼기 2와 같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P 101과 Q 99가 나오죠. 그래서 최초 거래량은 99가 됩니다. 그 다음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평행 이동을 하죠. 자, 보조금 주면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죠. 그죠? 자, 우리 평행 이동 비법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어떻게 썼죠? 자, 수요 200 빼기 P인데 P 대신에 P 마이너, 여기까지는 평행 이동이죠. 그런데 곡선이 올라가면 다시 플러스. 그죠? 이건 정말 빈출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 플러스니까 202 빼기 P가 되죠. 그래서 202 빼기 P와 안 변한 공급을 일치시키시면 P는 102가 나오고 Q는 100이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의 변동분은 자, 99에서 100으로 1만큼 늘었어요. 요거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에 1을 곱하면 전체값 1이죠. 그래서 손실은 가볍게 1이 됩니다. 자, 보조금 지급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 2에다가 바뀐 거래량 100을 곱해야 되죠. 얼마 나옵니까? 200.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말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점검해 볼게요. 자, 탄력성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당연히 소득의 수요 변화는 민감도를 보는 거니까 소탄 설명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준대요. 열등제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재밌습니다. 자, 수요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크다면 양변을 같은 값 소득 증가율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소득 증가율로 나누면 1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값을 뭐라 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도죠. 수요의 소탄 1보다 크다? 뭡니까? 사치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교차 탄력성은요. 한 상품 가격 변화가 다른 상품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정도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의 2번이 정답이고요. 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탄이 0보다 작아서 음수다. 자, 뭐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음수니까 보완하자. 보완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대체 관계는 교탄이 플러스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의 2번이 정답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요 문제 분명히 자본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평균 생산을 물었습니다. 자, 우선 K로 미분 한번 해보죠. 자, 미분 나온다, 뺀다. 자, 3분의 2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9와 3분의 1 곱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되죠? 6, L 3분의 1승. 나온다 뺀다에 따라서 빼기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요걸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요거 마이너스 여기 분모로 오죠? K분의 L 그리고 3분의 1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K27 3의 세제곱이죠? L은 8, 2의 세제곱. 3승을 모두 없애주니까 3분의 2만 남아요. 3분의 2와 6을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4. 그래서 MPK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APK는 우리 나누는 것이 미분 아니었었죠? 그래서 똑같이 K로 단순히 나누면 9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L 3분의 1승도 내려오고요. 이거 이제 K 1승이니까 올라가면 역시 3분의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똑같이 K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얘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되면 알 수 있죠. 이 값이 3분의 2다. 그래서 3분의 2와 9를 곱하면 자, 3, 2, 6,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가겠습니다. 말문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정 비율로 증가했을 때 동일 비율로 증가하는 걸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죠. 규모 경제 아니고요. 그 다음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비용이 낮아진다. 뭐라 합니까? 범위 경제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규모 경제는요. 우리 5번이 정답이죠. LAC가 우하향으로 감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우리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LAC가 감소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U자형을 보였을 때 LAC 최소값을 누가 뚫고 합니까? LMC가 뚫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LAC가 감소하는 구간을 뭐라 합니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럼 이때는 자, 장기 한계 비용이 위에 있습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 위에 있습니까? 평균 비용이 위에 있어요. LMC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한계 비용이 작아야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일정 비율로 투입을 증가시켰을 때 산출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해야 규모 수익 체증이 돼서 그래서 규모 경제 할 테니 감소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슬러치키 분해에 따르면 가격 효과는요. 대체와 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격 효과 나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가격 효과는 항상 대체 효과보다 크다. 자, 저의 작전 정보 열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상은 재와 종류 관계없이 우하향이죠. 자, 그리고 정상제 동상이 완만하고요. 자, 기펜제 아닌 열등제 동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파른 기울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게 누구라고요? 바로 보상입니다. 가령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대체만을 반영했을 때 이만큼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제는 소득까지 반영해서 전체 가격 효과를 반영한 거니까 이만큼이나 더 늘어야 돼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가격 효과를 반영한 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것보다 어떤 경우입니까? 크죠? 그래서 가격 효과가 대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상제 때 그래요. 그런데 기펜 열등제의 경우는요. 보세요. 대체를 반영하면 이만큼 늘었는데 자, 소득 효과 때문에 후퇴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효과는 요것만이 돼요. 그러니 가격 효과가 커요? 대체가 커요? 대체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 효과가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경우 자, 우리 완전 보완입니까? 완전 대체입니까? 대체죠? 틀렸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요. 반드시 가격이 변했을 때 그로 인한 전반적 구매력 변화로부터 생기는 소비량 변동을 묻는 거죠.
우리 소득 탄력도는 인풋이 소득이 변했을 때인데 소득 효과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로 인한 전반적 구매력 변화를 통해서 재화 소비량 변동을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상은 대체를 제거한 게 아니라 대체 효과만 반영한 거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6번 가겠습니다. 비용 쪽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일반적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AC, 자, AVC, AVC요. 그리고 최소점을 누가 뚫고 합니까? MC가 뚫고 한다. 그리고 이쪽에 AFC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이 평균 총비용, 평균 비용보다 작다? 이 MC가 평균보다 작다. 자, 어느 구간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분명히 한계 비용이 평균보다 작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 한계는 항상 감소하느냐? 한계도 U자이기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감소하고 있죠. 2번 다. 자, 고정은요. 우하향밖에 없어요. 증가 안 됩니다. 평균 가변은요. 자, 요 구간에서 평균 가변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죠. 그러니 항상 감소 틀렸습니다. 평균 고정 불변도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두제와 x, y제를 통한 효용함수가 이렇게 선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무차별은 위에다 막대기만 칠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를 풀면 자, 우하행 직선이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 한계 대체율은 풀어 제끼면 2분의 1로 일정 상수값이 나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두제와 대체 효과가 0이다. 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대 대체 효과 0 아니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완전 대체 관계를 의미하죠. 선형은요. 그래서 리을도 맞죠. 기역, 니은, 리을의 1번 답이고요. 그 다음 미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거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선형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중요했었습니다. PY, PX의 예산선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무차별의 접선의 기울기 MRSXY가 작다. 무슨 축에서 효용 극대화합니까? Y축. 그죠? 크다 그럼 무슨 축이었고요? X축. 지금 작으니까 X축, Y축, Y자만 소비합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소비자 이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답은 쉬워요. 소비자 잉여는 실제 지불과 시장 가격 차익이 아니라 최대 지불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금의 차익이죠. 1번 틀려 정답이고요. 2번 생산자 잉여는 실제 받은 금액에서 판매자 최소 요구 판매 용의 금액 뺀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3번과 4번.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상단에 보시면 보구 대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상 변화는 9. 최초 효용을 바뀐 가격 체계로 소비학연 지출 변화다. 보구. 그 다음 대등 변화, 다른 말로 동등 변화는 자, 신. 자, 바뀐 그러한 효용 수준, 가격 바뀐 효용 수준을 최초 가격 체계로 소비하기엔 지출 변화다. 그래서 오로지 요거 기억하세요. 보구 대신 그래서 보상은 옛날 거, 대등은 새로운 거. 자, 이거 요걸로 금방 풀어요. 자, 보상 변화 9 옛날 겁니다. 가격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감해야 되는 소득額이 맞습니다. 자, 대등 변화, 다른 말로 동등 변화는 후, 신. 그래서 가격 변화 이후의 효용 수준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소득 변화. 맞죠? 자, 다 맞고요. 5번 효용 함수는 일정한 약속을 만족하는 소비자 선호 서열 체계다. 뭐 이건 밋밋하게 준 선지입니다. 다 맞고요. 1번 틀려 정답. 자, 우리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점 시장에서 꾸르노 경쟁 두 기업의 역수함수 주어져 있고요. 자,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 MC가 같겠죠? 자, 그래서 MC가 8로 주어졌습니다. 한 달이당 생산 비용이 MC죠? 자, 그러면 같을 땐 우리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입니까? 완경의 3분의 1씩. 그래서 P는 MC로 푸셔서 그 수량의 3분의 1씩을 더하면 전체 시장은 3분의 2가 됐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PMC로 풀어보면요. 우선 Q1 더하기 Q2를 묶어서 라지 Q로 쓰면요. B는 20 빼기 8이 됩니다. MC는 8이니까 8 쓰면요. Q는 12가 나오죠. 그러면 Q12 중에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요. 얼마 나옵니까? 4. 그러니까 2배니까 8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는 8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업 2의 균형 생산량은 4입니다. 자, 전체가 8입니다. 요 8을 어디에 대입해 보라고요? 바로 시장 수요 곡선. 여기다 8 대입하시게 되면 20에서 8 얼마 나옵니까? 12가 나오죠. 그래서 가격은 12. 그래서 여러분들 9번 문제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처럼 풀었던 10이다. 자, 개별 기업은 3분의 1씩이니까 4다. 두 개니까 8이다. 자, 8을 대입했더니 가격은 10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0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났던 문제입니다. 독점과 독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독점의 직면 공급. 독점은 공급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틀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독점 시장 균형에서 자, 우리 독점도 볼게요. 러너 독점도는요. P분의 P 빼기 MC였어요. 그런데 MC와 MR이 같죠? MC와 MR이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한계 수입 차이가 작을수록, 이게 작을수록, 분자값 작을수록 독점도 작아지죠? 커진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제품의 차별화 클수록, 이 말은 이질성이 강해지니까 독점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 힉스 독점도를 연상해 본다면 수요 가격 탄력도의 역수거든요. 그러면 차별화 커서 독점도가 커지게 되면 우리 수요 가격 탄력도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커진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사후의 우상은 항상 감소하느냐. 자, 여러분들 가격 차별 중에 1급 가격 차별은 완경처럼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사후의 우상을 늘릴 수 있어요. 물론 소비자형을 전부 다 뺏어가서 독점 이윤이 되기 때문에 격차는 심화되지만 사회 전체의 우상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에 가격 차별하면 항상 감소하느냐. 틀렸습니다. 네. 다음 5번 재밌죠.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필요 조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경우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MRMC라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이윤 극대화 조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이윤 극대화일 수도 있고 손실 극대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윤 극대화가 정말 되려면 단순히 MRMC만 충족하면 안 되고 MR 기울기보다 MC 기울기가 커야만 완벽한 이윤 극대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제 수학적 테크닉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수학적 테크닉이기도 한데 뭐냐면 지금 여기는 MRMC는 이윤 극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 극대화도 있어요. 이건 큰 집합 됩니다. 그 다음에 MRMC의 MR 기울기, MC 기울기에서 MC 기울기 크다? 이건 이윤 극대화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보다 뭐예요? 작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MRMC는 이윤 극대화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담임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이겁니다. 대소 필로 기억하자. 수학입니다.
소대 총으로 기억하자. 그러면 소는 대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대는 소이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이다. 자, MRMC 대는 자, 이윤극대화를 위한 뭐라고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MRMC는 뭐다? 필요 조건입니다. 5번이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급이 이렇다. 균형 가격은 뭐 서로 일치시키면 되죠? 간단히 16이 나와요. 그때 수량은 4가 되고요. 그 다음 생산자 잉여는요. 공급의 절편만 구하면 되죠. 공급 P로 풀면 이렇게 되니까 절편은 8이 됩니다. 그럼 이때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면적이죠. 요거 8, 요거 4, 4, 8에 30인데 삼각형 반띵이니까 16이겠죠. 그래서 16, 16,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이건 빛의 속도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날쌘 돌이잖아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한테 토수합니까? 공급자한테. 조세 부담 모두 누구한테 부담한다? 공급자, 생산자. 답은 2번. 자, 13번입니다. 자, 우리 외부 효과에서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제가 불자 더 붙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다 생산이다. 그래서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보다 크다죠? 맞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요. 경제는 보조금으로, 불경제는 조세로 뭐하자? 풀자. 요걸 내부화 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리를 먼저 할게요. 거래 비용이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코정리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의 2번인데요. 디귿이 왜 틀렸느냐? 직접 통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한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상황 변화에는 융통성이 미흡해요. 다시 말해서 유연 대응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분명히 상황에 맞게끔 신축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리을의 2번이 정답 되고요. 그 다음 14. 자, 우리 소득 분배 안 낼 수 없죠. 자, 1번.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평등이죠. 커질수록 불평등. 틀렸습니다. 자, 분명히 동일한 지수 진위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교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림 간단히 그려봐도 되잖아요. 요 대각선일 때 자, 요렇게 찍으시면 요러한 뭐와 로렌츠. 그 다음에 요러한 뭡니까? 로렌츠. 분명히 뭡니까? 교차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모든 소득이 한 사람만 집중이 대각선입니까? 대각선 완전 평등인데 틀렸죠. 그 다음에 4번도 재미있습니다. 물론 틀렸음은 분명한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상위 10% 여기죠. 여기 90이죠. 여기 100.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상위 10이 전체 소득의 40%를 벌면 그러면 하위 90이 60%를 번다는 거죠. 요게 반 50이라면 여기 60 잡아볼게요. 요렇게 오고요. 요렇게 가면 여기죠. 그래서 요렇게 로렌츠 곡선을 그리면 하위 90이 60, 상위 10이 40이 되죠. 대각선 아닙니다. 그 다음 10분이만 클수록 그랬죠. 클수록 균등해진다. 정답은 5번. 자, 15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재 설명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생산이 과소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양의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의 1번 답이고요. 근데 디귿 리을은 서로 바뀐 거예요. 배제 불가능성이 대가를 지불하자는 사람이라 해도 소비 못하게 만들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공공재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소비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는다. 비경합성이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니은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우리 앞쪽이 E, 오른쪽이 H가 됩니다. 자, 우리 보수니까 클수록이죠? 게임 한번 해봅시다. H가 광고함이면 E는 10이죠? 광고 안함이면 8이죠? 그래서 E의 우월 전략은 광고함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패턴으로 E가 광고함을 고르면요, H는요 4 고르죠? 광고 안함을 골라도 8 골라서 H는 광고함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맞고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두 우월 전략이 만나는 뭘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내시균형을 고르고 있죠. 그래서 내시균형은 둘 다 광고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은 14지 6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 되고요. 자, 우리 17번이 되겠습니다.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항상소득 이론에서 한계 소비 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자, 아시겠지만 한계 소비 성향은 항상 소득의 경우가 크고 일시소득이 작으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생애주기 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 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자, 나이에 따라 다른 소비 성향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2번은 맞는 선지고요. 케인즈는 오로지 현재 소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함수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 뭐 이거 여러분들 케인즈 소비 이론 한계 소비 성향 0과 1 사이인데 케인즈 소비 함수는 분명히 양의 소비축을 지나는 우상향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소비 성향 원점 기울기 점차 뭐 해주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4번 틀려 정답이고요. 그 다음 항상 소득 이론은 항상 소비는 항상 소득만이 결정한다가 핵심이죠. 얘가 항상 소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비 수준은 늘 일정한 값을 유지하려 해요.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소비의 평탄화. 그래서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를 가정합니다. 5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자, 우리 18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화를 나게 할 수 있죠. 자, 정확히 구하셔서 앞쪽이 맞는 게 있으면 바로 마킹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1번 고용률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수 4,000분의 1,000. 여기도 4,000분의 1,000. 같네요. 25% 같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4 실업률과 2023 실업률을 구하자. 자, 우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 거 얼마입니까? 2,000이 나오고요. 자, 이쪽은 1,90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취업자가 1,000이니까 2,000 중에 1,000이니까 1,000이 실업자죠. 그래서 2,000분의 1,000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4년을 보면 1,900에서 1,000이 취업자니까 900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실업자가 되죠. 1,900분의 900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률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대소비교 이렇게 이제 계산기 두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거 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900의 반, 1,000과 900의 반띵입니다. 1,000은 500이고요. 900은 450, 950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려면 950인데 950도 작잖아요.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러니 얘가 더 큰 겁니다. 따라서 24 실업률이 낮다가 맞는 거죠. 그죠? 정답 2번. 그 다음 3번 24 실업률. 자, 좀 전에 47.3이지 50% 아닙니다. 그 다음 고용률은요. 총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에서 분명히 취업자가 차지 비중이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자, 경참가율입니다. 경참가율을 또 계산해 보시면 자, 우선 생산 가능 인구 4,000에서 자, 경제활동 인구 2,000. 50%죠? 23년은 24년은요. 4,000에서 1,900이죠. 다음이 뭐였습니까? 줄었죠. 그러니 24가 23보다 높다. 자, 여기 보시면 24가 낮다. 낮다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요? 2번이 됩니다. 자, 19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피셔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죠. 피셔의 방정식은 자, 우리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 명목 이자율이 되는데, 자, 보시면 맨 먼저 실질 이자율을 물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3%고요. 명목은 5%입니다. 그래서 실질은 2가 나오겠죠? 당연히 2%입니다. 그 다음에 세후 명목. 자, 이거는 명목 이자율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인데, 자, 5%의 명목 이자율 중에 몇 %입니까? 이자 소득세율이 10%. 10%는 0.1이죠? 곱하면 0.5예요. 그래서 5에서 0.5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4.5%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부가가치면 그대로 GDP는 100억 증가합니다. 1번 맞고요. 이건 개념 그대로죠.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가 GDP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절도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디지털 도록 생산이 많이 될 테니 GDP를 증가시킵니다. 맞습니다. 4번은요. 기존 거래, 중고 거래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주부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지만 자가주택 주거 서비스, 제가 귀속 임대료로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얘 때문에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의 말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거시에서 말 문제는 인플레이션에서 늘 내고 있죠. 1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인상되죠. 소위 비용 인상 인플레지 수요 견인 아니죠. 틀린 건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비록 예상된다 손치더라도 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번잡하게 은행을 자주 찾게 되는 걸 구두창 비용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조세는요, 통화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자, 무슨 소리냐? 자, 분명히 돈을 찍어내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화폐의 액면가보다 발행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 차익을 벌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뇨리지로 이제 부르는 용어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왜 인플레 조세가 되느냐? 자, 돈을 찍어내면요,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치 세금을 낸 것처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한다? 인플레이션 조세라 한다. 우리 영어로 세뇨리지라 부르는데, 바로 그것은 정부는 그래서 수익을 얻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 재밌습니다. 피셔 가설은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명목 이자율 값을 얻는 것인데, 그죠? 이게 성립하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예상이 늘 정확해야만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예상이 정확하면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예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인플레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치 못했을 때만 재분배 생겨서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데, 피셔 가설이 성립하면 예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재밌어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을 때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요. 그래서 투기성 거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 외화에 대한 투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가능합니다. 자, 다 맞고 1번 틀려 정답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역시 이제 산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0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우리 이제 22년에 실질 경제 성장률 1000에서 1100으로 10%만큼 늘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2년에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합니까? 명목을 실질 열어서 곱하기 100이죠? 하면 얼마 나옵니까? 112. 그 다음에 4번 먼저 할게요. 2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요거 나눠서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05가 나오죠.
그러면 3번 보시면 22의 GDP 디플레이터 110은 21의 디플레이터 105보다 자, 5% 올랐느냐. 사실 5%를 계산해 보시면 이거보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 요 나온 값이 덜 늘죠. 여러분들 뭐 계산기 한번 뚫겨 보시면 105에서 115로 만약에 늘었다라고 했었을 때 자, 5%가 되려고 한다면요. 자, 이거 0.05 곱하면 5.25가 되잖아요. 벌써 5를 넘었으니까 110을 넘는 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5를 기준 잡아서 110에서 105를 뺐어요. 그럼 이제 5가 되니까 105로 나누게 되면 100에서 나눠야 5%인데 5를 100으로 나눴으니까 덜 뛰죠. 그래서 4.76이 됩니다. 그래서 5%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105에서 110으로는 5%만큼 올랐느냐. 자, 분명히 105를 분모로 잡아서 110에서 105 빼면 이게 5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76이 되기 때문에 5%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아까 했고요. 자, 5번.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자, 명목 경제 성장률, 명목 GDP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10%보다 더 뛰었어요. 그래서 15.24 되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물가지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나 생산자는 같은 기간인데도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 대상 품목 수는요. 생산자보다 적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이 모든 걸 다 반영한 다양한 단계에 포함되는데 소비자 쪽은 최종 소비자 안정되기 때문에 작은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모두 기준은 100이죠. 그 다음 4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게가 주로 소비하는 상품들의 가격 변화입니다. 맞고요. 5번 재밌어요. 아니 여러분들 모든 상품 가중치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빈출로 거래되는 그런 제품이 비중이 가중치가 큰 게 일반적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5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 창조를 통해서 증가한 통화량 사이 비율이다. 우리 통화승수는 본원 통화분의 우리 통화량이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 증가시킨 화폐량 본원 통화분의 전체 증가된 통화량 사이에 정확히 맞습니다. 2번 요금을 예금에 대한 이자가 낮으면요. 누가 예금합니까? 따라서 현금을 오히려 늘리고 예금을 줄이니 승수가 작아지죠. 그 다음 3번 법정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대출이 주니까 승수는 작아집니다. 자, 우리 5번은 당근이죠. 1억일 때 승수사면 통화량은요. 4억 증가 당근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계좌 이체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예금 줄여서 결과적으로 승수가 작아지니까 예금 창조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려 정답. 자, 2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재밌죠. 여러분들 총 공급이 수직선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AS가 수직선이다. 총 수요는 학파와 관계없이 우하향이죠. 그러면 총 수요가 아무리 변한들 물가만 영향 주지 생산 영향 못 주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수직의 총 공급은 고전파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고전파 이분법이라 함은 실물과 뭐요? 화폐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 돈 아무리 뿌려도 실물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 해봤자 물가만 변동시키지 Y 안 변하는 거니까 바로 만족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기에 모든 가격이 고정돼서 경직성을 보이면 우리 케인즈죠. AS 뭐 됐습니까? 수평선. 맞고요. 그 다음 우리 루카스 AS를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실제치와 기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 AS는 뭐가 됐습니까? 우상향.
난데없이 우하양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이고요. 자, 케인즈는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형식성 때문에.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장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굉장히 특이한 게 이거예요. IS 우상향, LM은 수직.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시겠죠? 돼요. 변수를요, R이 아니라 환율 E로 바꾸고 Y로 바꾸면 IS와 LM이 바뀌어요. 제가 사실 이제 고난도 특강을 이제 우리 공무원 쪽은 해드리는데, 우리 노무사 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나와서 안 해드린 거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면 LM은 환율과 무관해서 수직이 되고요. IS는 환율이 늘면 Y가 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동 환율제에서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IS가 우측이동. 그럼 보다시피 환율이 떨어지지만 Y는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떨어지면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이 되죠. 하지만 소득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또 그릴게요. 2번. LM이 수직, IS 우상향. 확장 재정을 통해서 IS 우측이동.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니까 애초에 어떤 경우를요? 최초 환율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미 얘가 우측 이동해서 이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로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 LM을 우측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은 뭐합니까? 그대로 있죠. 고정 환율이니까 환율은 안 변해요. 하지만 소득은 뭐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다. 3번 변동 환율제에서 다시 한번 또 그리겠습니다. LM 수직이 되고요. IS 우상향이 됩니다. 자, 수입이 수출보다 크다. 이게 뭐예요? 순수출이 가령 뭐 했다? 줄었다. 그래서 IS가 좌측 이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죠? 근데 소득은요? 불변이요. 그래서 IS 왼쪽 이동. 자, 환율 올랐으니까 평가 절하죠? 소득은 불변. 정확히 몇 번 답입니까? 3번. 자, 4번. 같은 취지인데 고정환율 제도로 냈네요. 자, LM은 수직, IS 우상향, E와 Y. 순수출이 줄어서 IS 좌측 이동. 그런데 최초의 환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정환율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좌측 이동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애초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냐? LM을 어떻게 합니까? 좌측 이동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소득이 줄어요. 환율은 불변이죠. 그래서 소득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감소죠.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E와 Y. LM은 수평, IS 우상향. 자, 통화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LM이 우측 이동이죠.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니까 애초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LM이 다시 무슨 이동해야 됩니까? 좌측 이동.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변해야 돼요. 그죠? 틀렸습니다. 맞는 건 3번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자, 27번 갈게요. 자, 폐쇄경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재밌죠. 우선 니은딕은 먼저 보면요. M을 증가시키면 AD 우측. 맞습니다. 정부 지출 줄이면 AD 감소.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기억 보시면요. ADAS는 개별을 수직합 아닙니다. 자, AD는 IS LM 분석에서 또는 고전학파는 MVPY에서 도출하죠. 또 AS는요.
자, 노동시장 균형과 총생산함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지 예 아닙니다. 기억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이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 투자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 음해감. IS가 우하향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같은 방향 가는 것이 AD니까 AD도 뭐로 갑니까? 우하향. 역시 틀렸습니다. 기억 리을의 2번이 정답. 자, 28번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번잡하지만 빨리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자본과 노동이 100으로 주어지면 요거는 뭐예요? Y는 루트 KL이죠. 둘 다 100이니까 Y는 얼마로 간단히 나옵니까? 100으로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우선 주어진 조건 초기 균형. 우선 Y는 CIG. C 대입하고요. T는 50. I 8-2R. G는 50. 요거 계산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래서 이제 R이 상하 나왔는데 뭐가 추가됐습니까? 정부 지출이 10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60이 됐죠. 그럼 역시 풀어내기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R이 9가 됨으로써 R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5만큼 늘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좋습니다. 그 다음 29번 갈게요. 자, 폐쇄경제 ISL의 모형에서 중앙은행 명목 통화량이 100일 때 균형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IS 곡선 Y는 CIG로 푸시는 거죠. 그래서 T가 이제 50이니까 계산하면 요게 IS 곡선이 되죠. 그 다음 LM 곡선은 요거하고 우리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자 분명히 뭐가 나왔냐면요. 명목 통화량이 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 물가는 1이니까 여기는 그냥 100이 되죠. 그래서 100은 Y 빼기 10R. 그래서 Y는 100 더하기 10R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LM 곡선이죠.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면 R을 구할 수 있죠. 얼마 나옵니까? 5가 됩니다. 5를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Y는요. 150이 되죠. 정답은 3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30번이 됩니다. 역시 이제 말 문제인데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필립스 곡선에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자 기대부가 BC 써보죠. 파이는 파이 2 빼기 알파 U 빼기 UN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 된다. 그럼 뭐예요? 파이와 파이가 일치한다는 거죠. 요거 일치하면 뭐 됐었습니까? 기대부가 BC는 수직이 됐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단기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단기의 원칙은 뭐지만 우하향이 원칙이지만 우리 세고전에 합리기대를 전제하고 만약에 수직이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근데 확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는 불가피하게 올라갑니까? 물가는 뛰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화폐 중립성이 뭐예요? 결국 총수요 관리 정책을 취하더라도 실물에는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Y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화폐 중립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단기 합리적 기대는 일단 원칙이 어떻습니까? 필립스 곡선에서 수직이 되죠. 자 SPC 원칙이 수직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실업률은 불변이니까 화폐 중립성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합리 기대해도 단기 깜짝 쇼를 하게 되면 자 기대부가 BC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하향이 된단 말이에요. 확장하면 분명히 실업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낮출 수 있죠. 그 말은 화폐 중립성이 뭐라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합리기대가 전제돼도 화폐 중립성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단기 깜짝쇼가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합리기대하는 경우에 단기 필립스는 항상 수직이다. 요걸 힌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정책을 하게 되면 우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5번입니다. 이거 참 좋아요.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세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 이를 반영해서 즉각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러면 신축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해서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구도 기억해 두십시오.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1번이 됩니다. 아래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라 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식 뭐죠? VMPK는 우리 R과 델타 PK다. 그래서 V 가격 얼마 줬습니까? 1이죠. MPK는요. 10 빼기 2K죠. 그 다음에 R과 델타 더해서 10%입니다. 그 다음에 PK는 얼마입니까? 20. 계산하시면 4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고요. 그 다음 자 32번 보겠습니다. 아래 피셔의 기간간 소비 선택 모형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옳은 거 기억 디귿을 먼저 할게요. 자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 소득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1기나 2기 소득 증가하면 다 늘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예산선식 써보시면 돼요. 1 플러스 R 할인해서 더한다. Y1과 Y2 더하는데 1 플러스 R로 뭐합니까? 할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기, 2기 소득 증가하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 차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소득만 소비할 수 있죠. 현재 소득 이상으로 소비가 안 돼요. 그런데 생애 전체 번 소득에 영향 의존합니까? 미래는 내가 어찌할 수 없죠. 현재 소득만으로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문구는 틀렸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치 효과. 자, 여러분들 두 기간 모형의 예산선을 그려볼게요. C1, C2. 자, 여기 이제 부존점이고요. R이 상승하면 가파른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소비 기회비용인데 커졌죠? 그럼 현재 소비 뭡니까? 감소고요. 이게 미래 소비 기회비용인데 작아졌죠? 미래 소비 증가입니다. 자, 반대로 나왔죠?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의 4번 답입니다. 자, 우리 33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이제 우리 2차 노동경제학 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뭐 낼 수는 있다고 봐요.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요걸 좀 바꿔봤어요. 10시간씩이니까 시간당으로 바꿔봤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 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1시간의 노동시간 근로를 해야 된다면 자, 여러분들 1시간을 추가한다면 근로 쪽에 가구 생산 1시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얼마 줄입니까? 10,000원 줄이죠. 근데 근로시간은 20,000원 늘어요. 순이익은 플러스 1이죠. 근데 아내는요. 1시간 줄이면 2.5 주는데 근로는 1.5 넣으니까 1만큼 손해냅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까? 남편.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이 맞죠. 그 다음 자 21만 원 벌어야 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한번 따져보시면 남편 1시간 2만 원짜리 7시간은 14만 원. 아내 1시간이 1.5니까 4시간이면 6만 원이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더하면 20만 원이 돼요. 21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비교 2 여러분들 이제 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절제 나비 작전 얘기했었어요. 절대 우위는 제품별, 비교 우위는 나라별이다. 남편이니까 요렇게 막대기 칠하고요.
자, 우리가 산출 유형이죠. 산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대값 2.5분의 1인데 얘는 뭐예요? 1.5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남편은 근로의 비교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미혼일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결혼 뒤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이건 전문화죠, 전문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문화했을 때 확장되는 거니까 관련 없다가 아니라 전문화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선 기울기는 결정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이 예산선 기울기라서 대충 될 수 있어요. 자, 모두 틀리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로 갈까요? 자, 우리 이제 자연시험률 균제 상태 우리 취업자 수 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죠? 실직률에 어떻습니까? 취업자 수. 구직률의 실업자 수. 이거 곱하는 거죠? 자, 우리 실직률 얼마였습니까? 4% 0.042. 그다음에 구직률 0.16.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 수는 자, 전체 경제활동구에서 우리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모르니까 취업자 수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제가 2로 지금 오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경제활동 인구 4천만 명 나와 있기 때문에 4천만 명인데 취업자 수를 2를 두고 그러면 그 2에서 4천에서 1 빼는 게 실업자 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자, 넘기면 2는 3,200이 돼서 취업자 수는 3,200명이 되겠습니다. 2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이거 완경의 이윤극대화 조건. VMPL은 W죠. VP인데 얼마입니까? 10. MPL은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30이고 W는요. 임금 100이네요. 그래서 고용량 L을 구하면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36번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녹용에 나오는 문제죠. 차별에 관한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고용주 선호 차별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사실 여러분들 차별적인 고용주가 비차별적 고용주보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제에서 불리해집니다.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고객에 의한 선호차별입니다. 그러면 고객과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지다 집단과 차별하는 근로지다 직종 분리가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이거 웃겨요. 고객에 의한 선호차별이 생기게 되면 차별당하는 근로자 집단이 판매 제한은 안 팔리니까 수요 감소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편견이 존재하지 않아도 통계 차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성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의 평균적 특성, 뭐 성별, 연령 등등등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통계 차별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맞고 디귿만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의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하여튼 효율성 임금 이론은 맨날 나오죠. 자, 높이는 이유 뭐냐? 우선 태만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직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똘똘한 층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근로소득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에 3개가 맞는데 옳지 않은 골랐으니까 니은이겠네요. 몇 번 답입니까? 2번 답이 됩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손실은. 하여튼 뭐 2분의 1 단거를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의 단위당 급여세 얼마입니까? 1. 거래량의 변동분만 계산하시면 되죠. 자, 최초 2개 연립해서 풀면 L이 3분의 40이 나와요. 그 다음 우선 기업 우리 노동 수요자한테 세금 부과했다고 전제하고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자, W 대신에 W 마이너. 자, 세금 때리면 내려오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요거랑 우리 노동보험 연립시키면 L이 3분의 38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분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이 계산됨을 알 수 있죠.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끝부분에 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39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경제학 개론에 안 나오죠. 사실 이제 2차 녹용에 나오는 문제인데 내버렸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우리
노경에서는 정말 강조하는 빈출 주제입니다. 자, 이제 많이 설명드리고 사실 1차에서 낼 수는 있기 때문에 자, 둘 다 재와 재와일 때 무차별은 이런 모습이죠. 둘 다 비재와 비재와일 때 무차별은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요거는요, 제가 윤도현 밴드 YB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Y가 비재와 X가 재와일 때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요 반대입니다. X는 비재와 Y가 재와일 때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은 YB로 이쪽은 XB로 기억하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이 부상 확률이에요. 부상 확률. 세로축이 임금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무차별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임금 많으면 좋은 거니까 재화거든요. 근데 부상 확률이 높아지면 안 좋죠. 비재화입니다. XB. 요거네, 요 모습이네. 그래서 요런 모습에 뭐다? 무차별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요. 자, 요게 이제 웃겨요. 자, 잘 보세요. 임금 많으면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재화입니다. 근데 부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안전시설 안 들리는 거니까 비용이 절감돼요. 이거는 재화 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Y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화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이 올수록 효용이 뭡니까? 모두 증가하게 되기에 자, 우리 이쪽은 올라갈수록 효용 증가하고요. 얘는 내려올수록 효용 증가합니다. 기업이니까 이윤 증가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 1번 선지 보면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 이윤 곡선은 자, 비용이 더 드니까 우상향이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요쪽이죠. 우상향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 이윤 곡선이 두 개 있을 때 자, 보세요. 바로 이 경우인데 내려올수록 이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이윤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곡선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이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3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자, 우리 뭐와 같습니까? 유보 가격과 같은데 사실 이건 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1차에는 언급이 없었던 문제인데 아마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고요. 2차 노경을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 자, 분명히 근로자 기업의 매칭에 의해서 부상확률과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정확히 맞고요. 자, 우리 5번이 재밌는데 완전 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 이윤 곡선상이 있다. 왜 그렇죠? 완경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2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40번입니다. 학력 선택 모형이 되겠습니다. 학력 선택 모형도 사실 여러분들 2차 노경에 나오는 문제라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임금 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서 결국 인적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한계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자, 능력이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이한 곡선을 갖습니다. 다 맞고요. 그 다음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 연수야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를 뭐 하는 겁니까? 많이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연수 할인율을 다르면 교육연수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되고요. 5번 기울기 결국 수학체감 법칙에 따라서 교육연수 늘음에 따라서 증가폭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맞고 4번 틀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노경 문제에서 2차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고요. 자, 우리 1차 이후에 2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